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발행위 허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첫 번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 그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의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개월 이상,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허가사항이 토지의 형질 변경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칠 때 재활용 골지의 사업장의 폐토양, 무기성 온이 등 수질오염이나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를 이용해서 성토할 때,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다만 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옹벽의 설치나 2m 이상의 절토 성토를 수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경작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에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작게 분할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미만으로. 그 다음에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농림지역은 아니고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가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지 않지만 1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허가 대상들은 공적이거나 생업 관련 행위라 경미한 행위였습니다. 기본서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이 이유들을 대면서 한 2번 정도 정독을 하시면 틀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허가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허가를 받지만 다만 경미한 사항일 때는 통지한다라는 거. 그 경미한 사항이 기간은 단축, 면적은 축소,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변경되거나 허용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들,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라는 게 나오죠. 자, 위에 있는 이런 개발행위들을 하려는 자는 일단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고, 그 신청서에는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15일 내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는데 그 허가권자가 특광시군이다라는 거. 그 다음 허가는 허가의 기준에 맞을 때에만 허가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그 규모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세 번째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사업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 시행자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 기준에 맞을 때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이 기준을 모든 용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해서 크게 세 가지. 시가와 유보, 보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는 유보 용도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시가와 용도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유보 용도는 심의를 거쳐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 녹지지역. 그리고 나머지는 보전 용도라서 심의를 거쳐 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을 합니다. 자, 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데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어줄 때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조건을 붙일 때는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조건이라는 건 장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이행 보증금을 받는데, 이 이행 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납입하고 현금으로 납입하지만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 여부가 확실한 공공은 예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허가를 받고 나서 사업에 착수를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게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입니다.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제한하는 사람은 everybody,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내지는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두 번째는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데서는 3년 동안 제한하고 연장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지구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세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금 보시는 요 세 군데에서는 3년 동안 제한을 하는데 한 차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연장이 되는 곳에서는 최장 제한을 하면 5년간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할 때는 원칙, 심의를 거쳐 제한을 합니다. 다만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을 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이나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심의 전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겠다. 그 지자체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자, 제한이라는 건 원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그럼 제한 기간 도중에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그 다음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이라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행정청인지 비행정청인지 상관없이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이 되지만 종전의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청인 경우 무상으로 기속되고 비행정청일 때는 설치 비용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를 한다라는 거. 요 정도? 그 다음에 공공시설 기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해서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그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을 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곳이다라는 거. 그래서 개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위 제한을 강화를 합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를 합니다. 지정하는 사람은 특광시군, 지정하는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다가 지정을 하고 지정하는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그 기준이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2년 내지는 20%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반시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를 합니다.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부족해진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는 개발 행위가 일어나는 곳에다가 지정을 해서 부족해지는 기반시설을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관리 계획에 반영해 줍니다. 1년 안에. 안 하면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특광시군, 그리고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다가 그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다라는 게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건수나 인구 증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20% 이상 높거나 증가하는 지역에다가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규모로서 면적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 심의 거치는 건 똑같지만 차이점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 요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심의 거쳐서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 합니다. 자,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개발행위 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과할 때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여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고 부과하는 시기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납부하는 시기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돈을 내야 한다라는 거. 요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 다음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특광시군이 녹관농자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정대상 지역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성장이 예상되는 곳들, 아직 성장 안 한 곳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할 때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협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주민한테는 14일 이상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의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30일 안에 결과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광시군이. 그리고 이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이랑 비슷하다라는 거 해서 첫 번째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두 번째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세 번째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참고로 이 자리에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나 경관계획, 이런 성장관리 계획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에서 50% 이하, 나머지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3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125%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도 방금 옆에서 봤던 지정하는 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그 성장관리 계획에 맞게 개발행위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국계법입니다. 그리고 개발법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첫 번째는 개발계획입니다. 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건 원칙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즉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순서를 바꿔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요거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미국공 하지 마시고 미공지라고 하고 여기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해서 첫 번째는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 그리고 조상공유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여기 2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서 저는 미개발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이러한 지역들 해서 미, 공, 지, 여기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빡세단, 요렇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빡세단.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두 번째는 수용 또는 사용이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세 번째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네 번째는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는 그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요 네 가지 빡세단.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의요건인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받는 건 수용이랑 환지 중에 환지 방식일 때 동의를 받습니다. 그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조합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그 조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을 해야 되고,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안에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하고 개발법의 대부분의 권한은 이 지정권자가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첫 번째 누가 지정하냐, 어떻게 지정하냐라는 건데,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천, 국, 이, 제, 요
요렇게 우리는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때에는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이라는 제도와 요청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자문을 거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안에서 국가, 지자체, 여기서 조합이 제외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시행자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합니다.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행정구역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민간 시행자의 경우 제안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개월 내에 결과 통보를 하고 비용은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해서 참고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요 밑에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도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랑 똑같습니다.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 청지 절차 공람 공고를 하고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주고 의견 제시하면 3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때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고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그리고 이 협의를 국장과 하는 경우는 면적이 50만 이상이거나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협의를 국장과 합니다. 요게 누가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관한 내용. 두 번째,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인데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하고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도시 외의 지역은 원칙은 30만 이상이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도로로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때는 10만 이상이라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요건들은 일단 됐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다만 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분할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는데 각각의 요건이 1만입니다. 그래서 분할할 때에는 분할 후 각각의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벌침의 식재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으면 허가를 안 받고 할 수가 있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해제 사유, 실시계획 나오면 3년, 개발계획 나오면 2년 해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은 3년, 개발계획은 2년. 여기도 개발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은 3년. 다만 거꾸로 할 때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났을 때도 공사 완료 공고일에도 해제가 된다라는 거. 해서 방금 봤던 2년, 3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가 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은 원래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단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 오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까지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